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젯밤 미국 ISM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 웃돌았고 확장세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행이다. 네, 정말. 왜냐하면 화요일 날 제조업 PMI는 더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쪽이 앞으로 신규 주문과 재고를 보았을 때는 앞으로 몇 개월간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상당 기간, 정확히는 한 20개월 이상 지금 수축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 ISM 서비스. 네. 그 부분이 좀 버텨주고 있고, 특히 고용 지표 같은 것도 생각보다는 수축보다는 이제 그 확장 쪽에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따도 얘기했지만 ADP 그 신규 일자리 그 수치가 예상치는 한 14만 봤는데 실제는 10만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것이 전달 대비 만도 못한 상황이 되면서 이 예상보다 조정해갖고 오늘 밤에 발표될 이 고용, 진짜 이제 이번에 진검승부되는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더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나올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시장에서는 지난달이 원래는 예상이 한 15, 16만 정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발표됐던 거 실제로는 11만 나오면서 샥이 있었죠. 한 달 전 정확히 그때 금요일 날 밤 이후에 8월 5일을 맞이하면서 그때 그 어마어마한 그 변동성을 우리가 겪었었지 않습니까?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초미의 관심, 불안해하면서 보이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ADP는 이 통상 이런 그 BLS라는 미국의 이제 노동통계국에서 발표되기 이틀 전에 민간에서 발표하는 수치인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는 상당 기간 서로 따로 놀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ADP는 나빠도 고용지표 실제 BLS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는 좋은 이렇게 서로 따로 노는 게 상당 기간 있어서 ADP 나빠도 뭐 괜찮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한 6개월 정도는 코릴레이션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ADP가 좋으면 BLS도 좋고 ADP가 나쁘면 나쁘고 이렇게 서로 코릴레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발표됐던 ADP 숫자가 예상만 못했다는 측면에서 오늘 저녁에 16만 정도 지금 시장에서 15만, 16만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이게 예상보다 덜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좀 뭐랄까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둔화는 어쨌든 불가피할 거고 경착륙 우려가 조금 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떤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나홀로 또 경제 강세를 지속했죠. 뭐 달러도 강세, 주식시장도 강세, 경제도 강세, 다 강세였는데 그 기저를 보면은 재정 적자가 또 강세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재정 적자에 기대해서 그거에 의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성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그 끝자락에 온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여기서 추가적으로 재정 적자를 더 늘리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상황.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전후로 이런 재정 적자 규모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선 경기가 확실한 화랑 사이클에서 이제는 거의 화랑의 끝자락 후기 마지막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연착륙으로 잘 안착될지 아니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경착륙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깊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번 주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드디어 해소가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 1980년도 이후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5번 정도 역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5번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시차를 두고
예외 없이 미국의 침체가 발생했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해소된 것이 해소됐다고 하면 되게 느낌이 좋은데 네. 사실은 해소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고요. 다만 이번 코로나 이후 사이클은 항상 뭐든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기업들이나 미국의 소비자들,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도 장기 저금리로 꽉 묶여 있고 미국의 기업들도 장기 저금리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파고를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번은 좀 예외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시그널이 결국은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침체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급하게 예단하기는 어렵고 연준이 좀 잘해서 연착륙으로 잘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건 전망이라기보다는 소망과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 화랑의 끝자락에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도 심상치가 않다. 통화 정책이 어쨌든 잘 재정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우리 증시, 뉴욕 증시에 비해서 조정은 크게 받고 회복은 또 더디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실망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다고 진단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 이게 미국이 변동하면은 다른 나라는 더 크게 변동하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이 대선회가 있는 해에는 9, 10월 달이 변동성이 제일 큽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고요. 특히 9월이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런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오픈 필드 일렉션이라고 그래갖고 양당 후보 모두가 현직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변동성이 더 커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나오면서 민주당도 현직이 아니고 당연히 공화당도 지금 현직이 아니고 둘 다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미국 시장도 변동성을 키우지만 다른 나라에도 변동성을 더 키운다. 첫 번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 가장 랠리를 보였던 기술주, 빅테크, 특히 AI 밸류 체인이 많이 시장을 끌고 왔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조정을 받는데 그 AI 밸류 체인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로 조정이 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심한 건 아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지난달 7월 11일부터 사실은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네. 보시면은 한번 8월 5일 날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제 반등, V자 반등을 냈는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나스닥 100, 코스피, 니케이, 그러니까 일본, 대만 보시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뭐랄까 위로는 안 되겠지만 네. 우리만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AI 밸류 체인에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 그 지수의 상위권에 있는 나라일수록 비슷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고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있기 때문에 하방을 확인하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할 텐데 하방 지지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 좀 네. 있고 거기에 앞서서 사실 중국은 느낌상 사실상 침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글로벌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중국은 이미 지금 침체 분위기로 가고 있고 미국도 약간 그렇게 가면 네. 둘이가 동시에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싸져 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 분위기로 가면 시장 자체가 성장주 컨셉에서 가치주 컨셉으로 가고 밸류에이션이 싸져 있는 나라가 훨씬 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대략 미국의 PBR 대비 우리나라 PBR이 한 24%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져 있던 기간이 언제냐? 옛날로 돌아가 보니까 2001년도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옛날로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싸져 있는 것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은 있지만 그걸 이미 반영해서 주가가 덜 오른 측면이 있어서 저는 대략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한 2,500선 정도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당장 뭐 재미야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변동성 장에서 이번에서도 봤지만 크게 더 급하게 밀릴 가능성도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단 2,500선 정도로 지지를 예상하고 계신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시사를 하면서 요즘 또 며칠 새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3엔대까지 왔는데 엔캐리 청산 우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를 원한다. 이거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전과 달라졌다. 이전에 아베의 세 가지 화살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을 많이 풀고 네. 금리를 낮추고 엔화를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에 의존해서 성장하겠다. 이제 이런 논리가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꽤 끌고 와 봤는데 특히 최근 한 3년 사이에 이것이 완전 부메랑이 돼서 엔화가 160엔대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사실상 오늘 오시는데 낙마한 거잖아요. 네. 예, 이게 사실은 다시 재도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스스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인기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2년 반 동안 일본이 사실상 수출은 조금 늘었을지 몰라도 수입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갔기 때문에 네. 이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제 은퇴하신 분도 많은데 해외 나가서 좀 돈도 쓰시고 좀 편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5월 달까지 수치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해외 관광객 나가는 것이 코로나 이전에 거의 100%다 회복했거든요. 네. 우리는 열심히 잘 나가고 있어요. 일본은 60%밖에 못 나갑니다. 40%가 여전히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외 나가도 비싸갖고 엔화가 너무 약세니까 비싸서 못 나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정권의 인기가 최악으로 가게 됐죠. 2년 반 동안 최악으로 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좀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정치권이 엔화 강세를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일정 부분 우에다 총재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7월 달에 사실은 말씀 주셨던 엔캐리 트레이드를 촉발했던 우에다 총재의 발언 깜짝 금리 인상 이후로도 계속하겠다. 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어제도 우에다 총재가 코멘트를 달아서 제출했던 보고서에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열어놓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컨센서스가 그 일본을 담당하는 그 일본 경제학자들의 대다수가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엔쇼 포지션도 지금 투기적 거래가 엔롱 포지션으로 최근 한 3주 동안 완전히 다 뒤바뀌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시면 엔화의 강세를 계속 열어두셔야 되고 대략적으로는 그 2년 전 숫자인 115엔 정도를 타겟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미 다 끝났다고 예단하기는 너무 이르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언제든 좀 대응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를 원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연말 연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패드워치의 그 9월 FOMC B컷 가능성 며칠 사이에 좀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9월 FOMC 금리 인하 폭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 시장이 예상한 대로 한 16만 정도 고용 지표가 나오고 실업률도 크게 더 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저는 25P로 갈 것 같아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 같은데 만일 아까 ADP나 이런 데서 본 것처럼 실업률도 더 오르고 신규 일자리도 생각보다 더 안 나오고 한다면 그러면 파월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 B컷에 대한 50bp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사실은 베이지북이 어제자로 발표됐었잖아요. 근데 베이지북 내용을 보면 어느 분 경제학자분의 코멘트에 의하면 본인이 본 지난 5년간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베이지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베이지북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미국의 12개 지역 은행이 그 보통 이 FMC가 있기 2주 전에 발표하는 그래서 소위 이제 정성적이죠. 살림 좀 나아졌어요?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기업한테도 뭐 가게한테도 막 각종한테 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언급되는 단어 수들을 보면은 실제로 수축된다, 하락하고 있다. 이 코멘트가 급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유지가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는 코멘트는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개 지역만 경기가 좀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남은 9개 지역이 모두 다 지금 우리는 수축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오늘 그 베이지북의 내용 플러스 오늘 실제로 실업률이나 신규 고용이 예상 밖으로 떨어진다면 B컷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B컷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이 좋아할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이건 왜냐하면 침체 우려를 감안하면서 나오는 B컷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훨씬 더 리스크에 어버트되는 그러니까 위험에서 좀 회피하는 대응을 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확실해 보이고 우리 한국은행 지난달에도 만장일치 금리를 또 동결을 했는데 한국은행 피벗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연준이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같이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늘 그랬고 연준이 금리 인하면 따라서 내리는 그러니까 이후 사후적으로. 근데 다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좀 내부 사정이 있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거. 그것 때문에 대출이 급증하는 것 때문에 하는 총재와 하느니 이례적으로 특별 보고서를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그 부동산 과열이 좀 안정이 그래야만 하느니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소위 정리하면 인하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그 시기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지금 매크로 환경이 어쨌든 터닝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증시 좀 섹터별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주식시장에서 주도주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맨날 기술주만 보고 있었잖아요. 네. AI만 보고 있었는데 주도주들이 특히 미국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지난 1개월, 3개월, 6개월 미국의 11개 업종 중에 1, 2, 3등 순위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1개월에는 유틸리티, 필수 소비, 부동산. 3개월은 부동산, 금융, 건강관리, 6개월은 다시 유틸리티, 금융, 필수 소비. 어디를 봐도 기술이나 빅테크가 들어가 있는 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죠. 네. 결론적으로 여기서 흐름을 보시면 확실히 이제 시장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좀 잡히는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기, 금리 하락기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걸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큰 흐름의 주도권은 이전에는 엔비디아가 대표하는 M7, 빅테크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금리 하락기에 경기가 방어되는 그런 업종으로의 그런 흐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차트도 열어주셨는데 네. 결국은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이익 기여도가 작년 이맘때는 거의 7, 80%였어요. 엔비디아 네. 혼자 S&P 500을 다 끌고 갔었던 거죠. 거기다가 M7까지 다 합치면은 시장을 100% 넘었어요. 왜냐하면 493개가 역성장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저 지금 노란색 지금 땅 따먹기죠. 결국은 이익 성장 기여도가 이제는 M7에서 493개로 넘어가면서 내년 말이 되면 완전 역전돼서 70%가 493개에서 나온다. 보셔야 될 거 같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술주에서 지금 494인데 그 안엔 아까 봤던 금융, 유틸리티, 부동산 다 들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훨씬 시장에서의 이익 성장을 끌고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도권이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익 전망에서도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차트를 꼭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의 그 주도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미국 그 대선 토론도 있고 11월 5일에 투표가 시작되니까 이제 2달 정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증시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소위 양쪽이 현직이 아닌 네. 이런 대선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시하는 정책들이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들이 꽤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일단 그 관세 같은 거 있으면 물가 재상승 우려도 있고, 네. 우리가 수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있고, 두 번째로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법인세 한쪽은 28%로 인상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오늘 보니까 15% 낮춘다 그래요. 어느 쪽으로 가도 기업 밸류에이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정 적자 규모도 양쪽은 둘 다 늘 텐데 그 규모 격차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시장의 금리와 달러와 이런 데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대선 토론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꽤 커질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선 영향도 잘 챙겨 봐야 되겠고요. 간단하게 9월 시장 대응 전략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를 때는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법이고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봤지만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기술주나 성장주에 집중돼 있으면 분산시키셔야 된다.
그 채권의 그런 금리 수익 최대는 채권이니까 네. 채권도 일부 담는 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유틸리티, 금융, 건강관리 같은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 서학개미 분들은 시총 가중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n분의 1로 나눠져 있는 동일 가중형으로 S&P 500을 투자해도 시총 가중 말고 동일 가중으로 n분의 1로 나눠져 있는 그런 ETF를 사시는 게 더 맞다 보시고 동학개미들은 미국의 지금 업종 트렌드가 변하는 거를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